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버이날이었다. 아들 지우는 점심을 사겠다며 나를 레스토랑으로 불렀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홀로 점심을 먹었다. 디저트를 먹고 있을 때쯤 아들의 SNS 올라온 게시물을 보았다. 그는 새어머니와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 사진 밑에는 진정한 우리 엄마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다음날 나는 사라졌다. 옷장에는 선홍색 원피스가 걸려 있었다. 3주 전, 거의 충동적으로 산 옷이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오래전부터 바로 오늘 어버이날에 이 옷을 입는 모습을 상상해왔다. 이 원피스를 입고 지훈의 맞은편에 앉으면 아들이 예전처럼 환하게 웃어주리라 기대했다. 아들이 10살쯤 되었을 때 내가 새 블라우스를 입고 하계회에 가면 아들은 금세 알아차리고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라고 속삭이곤 했다. 좀 더 자란 후에는 그저 보기 좋네라고 말해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 아들은 35이고 나는 62이다. 노인이라 할 순 없지만 젊은 나이도 아니다. 원피스는 부드러운 실크 광택이 나는 밝은 선홍색이었고 목과 어깨가 살짝 드러나는 디자인이었다. 그 옷을 볼 때마다 나는 망설였다. 내 나이에 너무 과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는 걸까? 내가 아직 향수를 뿌리고 피부를 가꾸고 머리를 매만지는 것은 내게 남은 유일한 끈인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나는 원피스를 입었다. 차가운 실크가 몸을 감쌌다. 머리는 단정하게 매만지고 입술에는 체리색 립스틱을 발랐으며 뺨에는 가볍게 홍조를 띠게 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립스틱과 부드러운 미소 뒤로 외로움을 감추는 법을 배운 여자. 더는 기적을 바라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는 여자. 주민등록 등본상 내 이름은 아직 박선이다. 지훈의 아버지와 이혼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남편 강성진은 더 젊고 날씬하며 완벽한 미소를 가진 여자에게로 떠났다. 지금은 그의 아내이자 내 아들의 공식적인 새어머니가 된 윤서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얼마나 빨리 새로운 가족 관계도가 그려지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엄마, 점심 식사 기다릴게요. 늘 가던 고궁에서 일시에 뵈어. 지훈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리석게도 별것 아닌 평범한 메시지였지만 아들이 먼저 연락해올 때마다 나는 스스로 인정하고 싶은 것 이상으로 그 연락을 기다렸다는 것을 깨닫곤 했다. 그는 나의 유일한 아들이다. 나는 27의 아들을 낳아 홀로 키웠다. 이혼 후에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삶의 의미였다. 아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자신의 벤처회사, 부동산, 수많은 미팅과 프로젝트들, 파노라마 창문과 와인잔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속에서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사람처럼 절제된 행복을 보였다. 나는 물론 그것이 자랑스러웠지만 때로는 아들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15분 일찍 도착했다. 원피스에 구두를 신고 머리도 단정하게 매만진 채였다. 마음속은 긴장으로 뭉쳐 있었지만 애써 태연했다. 그저 점심 식사일 뿐이고 어버이날일 뿐인데 나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젊고 상냥한 미소를 띤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를 바로 알아보았다. 우리는 거의 매년 어버이날이면 이곳 고궁에서 만났다. 그녀는 나를 창가, 우리 자리로 안내했다. 아드님은 곧 오실 거예요. 그녀가 냅킨을 바로 놓으며 물었다. 네, 그럼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왔다. 이런 거짓말은 처음이 아니었다. 레스토랑 내부는 따뜻하고 활기찼다. 테이블마다 꽃이 놓여 있었고 아이들은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었으며 할머니들은 웃고 어머니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홀은 진정한 가족의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젊었을 때 배운 대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았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다. 속이 무너지더라도 여왕처럼 앉아라. 일시가 되었다. 5분, 10분, 15분이 지났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때 안면이 있는 나이든 종업원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이해심 많은 눈빛을 한 분이었다. 기다리시는 동안 뭐 주문하시겠어요?
그냥 좀 늦는 모양이에요. 아마 길이 막히나 봐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길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스마트폰 지도 앱은 모든 길이 원활하다고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 옆 테이블에서는 딸이 어머니에게 목걸이가 든 작은 상자를 선물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행복에 겨워 울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마치 유리 상자 안에 갇힌 듯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1시 30분. 전화는 조용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나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어 스테이크를 주문했다. 이제 곧 음식이 나오면 그가 들어올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가 내가 화나지 않았구나 하고 볼 수 있도록 미리 미소까지 지어보려 했다. 빵과 물이 나왔지만 나는 먹을 수 없었다. 목이 메었고 머릿속에서는 왜? 라는 질문만 맴돌았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엽서 속그림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결국 혼자 오셨네요. 아주머니가 내 앞에 따뜻한 음식을 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나는 아니에요. 아들이 곧 올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다. 네, 혼자예요. 그녀는 가식적인 동정이나 질문 없이 그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잠시였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기분 전환 삼아 스마트폰을 꺼내 SNS를 열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 20분 전에 올라온 새로운 스토리. 사진 속에는 지훈이 활짝 웃고 있었다.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옆에는 윤서연, 새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배경에는 와인잔과 해산물, 값비싼 인테리어가 보였다. 그리고 그 밑에 적힌 문구. 진정한 우리 엄마와 함께한 점심. 언제나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몇몇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진정한 엄마. 나는 화면을 보면서도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약속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선택을 한 것이다.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다. 아들이 열이 펄펄 끓던 밤 토사물에 질식할까봐 곁에서 밤을 새우던 내 모습. 7살 때 운동회에서 지훈아, 힘내. 라고 목청껏 외치던 내 모습. 푼돈을 벌어가며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내던 내 모습. 아들이 교통사고로 일어서지 못했을 때 그의 병상을 지키던 내 모습. 이혼 후에도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며 아들을 상처 주지 않으려, 그의 아버지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으려 애쓰던 내 모습. 괜찮으세요? 갑자기 옆에 아주머니가 와 있었다. 그녀의 손바닥이 내 어깨에 와닿았다. 놀랍도록 따뜻하고 진실된 온기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내 스마트폰 화면을 흐긋 보더니 그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누구를 보았는지 알아차린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자신들이 받는 사랑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이 순간 친아들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해준 이 낯선 여자에게 감사할 뿐이었다. 나는 계산을 했다. 손이 떨렸지만 꼿꼿이 서 있으려 노력했다. 팁을 후하게 남겼다. 음식이 아니라 공감에 대한 대가였다. 잠시나마 곁에 있어준 누군가에 대한 감사였다. 그리고는 붉은 원피스를 입은 채 밤꽃이 만발한 거리를 걸어 차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지우는 늦은 것이 아니었다. 잊은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선택한 것이었다. 오지 않기로, 나를 선택하지 않기로, 그녀를 선택하기로. 집에 돌아와 바보처럼 축하할 준비를 했던 바로 그 붉은 원피스를 입은 채 부엌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작년에 지훈이 보낸 어버이날 카드가 놓여 있었다. 아마도 급하게 근처 편의점에서 산 듯한 평범한 카드였다. 반짝이와 감사와 사랑이라는 상투적인 문구. 그리고 그 아래에 휘갈겨 쓴 그의 서명. 지훈. 아무런 말도, 농담도, 추억도 없이. 마치 내가 직장 동료라도 되는 듯이 나는 얼마나 여러 번 이런 점을 눈치챘던가. 그의 메시지에서 온기가 줄어들고 그의 눈빛에서 관심이 사라지는 것을.
점점 더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마치 내가 해야 할 일 목록에 있는 의무사항처럼.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일이 바빠서, 나이가 들어서, 피곤해서. 내가 그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만은 피하고 싶어서 온갖 이유를 댔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새로운 메시지였다. 엄마, 미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다시 날 잡아요. 나는 화면을 보며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예전처럼 모든 것을 삼키고 믿고 괜찮은 척 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실수를 덮어주고 대신 사과할 거라고. 나는 답장을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가 또 지웠다. 서운함과 분노, 고통이 있었지만 그 어떤 감정도 적절한 단어로 표현되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그저 이렇게 썼다. 나 다 봤어. 메시지는 바로 읽음으로 표시되었지만 답장도 심지어 입력 중이라는 표시도 나타나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나고 1시간, 2시간이 흘렀다. 정적만이 흘렀다. 창밖의 어둠과 유리에 비친 내 희미한 모습.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텅 빈 표정을 한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을 고통을 끌어안은 여자. 문득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내 안에서 차갑고 단단한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었다. 거의 안도감에 가까운 해방감.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어머니로서, 전처로서, 아들을 위해 억지로 버티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여자로 바라보았다. 지쳐버린 여자. 더는 예비 선택지가 되고 싶지 않은 여자. 만약 이 일이 1년 전에 일어났다면 나는 그에게 전화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수화기에 대고 울었을 것이다. 내가 서운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를 위한 변명을 만들어내고 몇 번이고 다시 용서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부엌에 앉아있는 여자는 이미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목적 없이 노트북을 열었다. 검색창을 열고 항공권이라고 썼다. 마드리드. 화면은 가격과 날짜, 행선지로 가득 찼다. 왜 하필 그곳인지는 몰랐다. 그저 젊은 시절 스페인에 가보는 것을 꿈꿨던 기억이 났다. 대학 시절 스페인 문학 수업에서 해밍웨이를 읽으며 길거리 카페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스페인어를 듣고 석양을 바라보며 누구의 무엇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생각했던 기억이 났다. 손가락이 구매 버튼 위에서 멈췄다. 창밖 멀리 이웃집에서는 즐겁게 바비큐 파티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누군가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 누군가는 진짜 어버이날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맑고 고요하며 단단한 평온, 기쁨도 희망도 불안도 아니었다. 그저 결정이었다. 내일 짐을 싸고 모레 떠날 것이다. 만약 강지훈이 언젠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그의 길이고 그의 교훈이며 그의 고통일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이 붉은 원피스를 입고 앉아 내 새로운 삶의 첫날을 계획할 것이다. 내가 더는 비상대기조도 아니고 기념일에나 기억나는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의 의무도 아닌 삶. 내가 나 자신에게 진정한 존재가 되는 삶. 어버이날 다음 날 아침 나는 놀랍도록 가볍게 잠에서 깼다. 눈물도 쓴맛도 잠에서 깨면 을의 가슴을 짓누르던 그 익숙한 무거움도 없었다. 이제는 곧 해명이 담긴 문자나 전화가 올 것이라는 부질없는 희망도 사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2단계는 끝났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자 주전자 소리만 요란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 17통, 지훈에게서 10통, 나머지는 전남편 성진과 서연에게서 온 것이었다. 나는 화면을 보고 왠지 모르게 피식 웃었다. 그녀에게서 연락이 올 줄은 정말 몰랐다. 그녀의 부드럽고 교양 있으며 심리학적으로 계산된 말투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마도 이제 화해를 주선하거나 나를 구원하려 나선 모양이다. 나는 어떤 메시지도 열어보지 않고 그냥 삭제했다. 내가 들어야 할 모든 것은 이미 그날 진정한 우리 엄마라는 문구가 달린 그 빌어먹을 게시물에서 다 보았다. 짐을 싸는 것은 놀랍도록 간단했다. 나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진정 내 것인 물건들만 챙겼다. 할머니께서 명절마다 하시던 얇은 진주 목걸이, 어머니가 산부인과 앞에서 나를 안고 찍은 흑백 사진, 내 삶과 지훈,
그리고 상실에 대해 기록한 낡은 일기장 2권. 나머지는 모두 남겨두었다. 책, 식기, 아들 결혼식에 쓰려고 보관해두었던 낡은 그릇 세트. 언젠가 버리지 못했던 아기 베넷 저고리. 이 모든 것이 찬장 속에 그대로 남았다. 마치 내 이전의 희생적인 삶의 증거물처럼. 나는 이웃집 김 여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나를 오랫동안 알아왔다. 내가 성진과 다투는 모습도, 그 후 밤마다 홀로 발코니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있는 모습도 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발코니를 통해 재 믿은 병을 건네주곤 했지만 결코 내 마음속을 파고들려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항상 곁에 있었다. 언니, 저 떠나요. 나는 그녀의 부엌에 앉아 말했다. 언제나처럼 계피와 커피 향이 났다. 기약 없이요. 아파트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그녀는 나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어디로? 일단은 마드리드로요. 그녀는 놀라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작에 그랬어야지. 그 아들놈, 지훈이 말이야. 엄마가 고무줄이 아니란 걸 알아야 해. 나는 그녀에게 예비 열쇠와 변호사 연락처를 남겼고 우편물은 은행 사서함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누가 청소기를 돌릴지, 누가 화초에 물을 줄지 더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나 자신에게 돌보지 않아도 될 자유를 허락했다. 비행은 다른 세계로 가는 문과 같았다. 말이 없는 승객들, 창밖 풍경, 플라스틱 컵에 담긴 커피, 그리고 내면의 평온. 나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다. 마드리드에서는 말라사냐, 지구에 있는 아주 작은 아파트를 빌렸다. 낡은 건물, 좁은 거리, 꽃이 놓인 발코니들. 집주인인 페데리코라는 노인은 내가 3개월치 월세를 선불로 내고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자 기뻐했다. 작가이신가요? 그는 내 단출한 여행 가방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제가 누구인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 또한 나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파트는 간소했다. 좁은 침대, 책상, 작은 부엌, 그리고 낡은 아파트 안뜰이 보이는 창문. 그곳에서는 매일 한 스페인 할머니가 빨래를 널며 오페라의 한 구절을 크게 흥얼거렸다. 때로는 아이들이 장난감 칼을 들고 지나갔고, 때로는 노인들이 개를 데리고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그저 존재했다. 시장에 가고, 스마트폰으로 스페인어 회화를 배우고, 길거리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살아있음을 느끼려 했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지났다. 문득 나는 깨달았다.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안에 자유가 있었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았다. 아무도 엄마가 맨날 전화한다거나, 왜 하필 지금이냐거나, 방해된다고 불평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는 비행기 모드로 해두고, 은행 업무와 뉴스를 볼 때만 와이파이를 켰다. 지훈의 전화와 문자는 계속 쏟아졌다. 처음에는 매일, 그 다음에는 하루 걸러, 나중에는 수십 통씩. 성진과 서연도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모르는 번호들도. 아마 친척들까지 동원된 모양이다. 나는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들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라고. 2번째 주, 나는 처음으로 펜을 들고 일기장을 열었다. 지훈에 대해서도 서운함에 대해서도 아니었다. 도시에 대해 썼다. 태양에 대해, 커피향에 대해, 광장에서 체스를 두는 노인들에 대해, 그리고 기대 없이 숨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에 대해. 그저 존재하는 것, 늙은 이웃, 할머니가 발코니에서 카르멘을 부르는 것을 듣는 것. 나는 글을 쓰면서 내 안에서 수년간 쌓여왔던 무언가 무거운 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지훈이 아니라 사과만 하던 낡고 억눌린 과거에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은 도망이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내가 진정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3번째 주, 나는 내게 거의 고향처럼 느껴지는 카페를 찾았다. 레티로 공원 근처 골목에 숨겨진 작은 곳이었다. 안에는 나무 테이블과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 심지어 러시아어로 된 책이 꽂힌 책장이 있었다. 나는 낡은 판본의 죄와 벌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는 소피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30년 전 마드리드로 이주해 그대로 정착한 교포였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녀가 내 3번째 방문 때 약간의 억양으로 물었다. 임시로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작 나 자신도 그것이 임시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가 웃었다. 우리 모두 여기 임시로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일 뿐이죠. 소피아는 마드리드에서 나의 첫 번째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68이었고 2번의 결혼과 3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자녀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전화를 걸고 크리스마스에는 찾아왔다. 그녀는 자유롭고 자신감 있고 현명했으며 무엇보다 살아있는 진정한 사람이었다.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군요. 그녀가 어느 날 내게 2번째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다. 저 자신에게로 가고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같은 말이에요. 방향만 다를 뿐.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훈에 대해, 레스토랑에 대해, 그 사진에 대해, 그리고 아직도 내 가슴을 옥죄는 진정한 우리 엄마라는 말에 대해. 소피아는 말없이 들었고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감정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처럼. 내 둘째 아들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혼 후에 아빠와 그의 새 아내를 선택했죠. 오랫동안 말도 안 했어요. 6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놓아주었지. 그게 가장 힘들었어.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잃었는지 보게 해주는 거지. 돌아왔고 노력했지만 그때쯤 나는 이미 그 애 없이도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어. 그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 그날 저녁 나는 오랫동안 내 아파트 부엌에 앉아 창밖을 보며 글을 썼다. 마치 본물이 터진 것처럼 썼다. 지훈을 변호했던 세월에 대해. 그는 그냥 바쁜 거야. 피곤한 거야. 전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에게 내가 점차 달력 같은 존재가 되어갔던 것에 대해. 3월 8일 여성의 날에는 의례적인 카드, 새해에는 문자 한 통, 1년에 2번 전화, 수년간 나는 그것으로 충분한 척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그나마 있는 것마저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에 대해. 구석에서 충전 중이던 전화기가 진동했다. 또 다른 메시지. 엄마, 제발 전화 좀 줘요. 할 얘기가 있어요. 중요해요. 나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나라면 벌써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머릿속에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내가 너무 심했나? 그 애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면? 같은 생각들이 맴돌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마드리드의 창가에 앉아 진한 커피 한 잔과 무릎 위 잡지를 놓고 있는 여자는 구하러 달려가지 않았다. 나는 그저 메시지를 삭제하고 전화기를 껐다. 발코니에서는 그 이웃 할머니의 영원한 오페라가 들려왔다. 오늘은 아마도 카르멘의 한 구절인 듯했다. 높은 음이 내 새로운 삶의 화음처럼 안뜰에 울려 퍼졌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이웃집 김 여사님께 메일을 썼다. 언니, 저 여기 좀 더 머물게 될 것 같아요. 더 오래 지낼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제 집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연락드릴게요. 선이가. 보내기를 누르고 노트북을 닫았다. 내일은 프라도 미술관. 그 다음엔 소피아와 커피. 그 다음엔 내가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어학원의 학생들과 스페인어 회화 연습. 그 다음엔 일기. 그 다음엔 저녁 산책. 모든 것이 단순하고 모두 내 것이며 모두 내 뜻대로였다. 그리고 지훈. 지훈은 기다릴 것이다. 그는 내가 항상 곁에 있고 항상 용서하고 항상 그를 대신해 결정해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이제 그가 버려지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될 차례였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나의 실종이 유익했던 것처럼 그에게도 유익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마드리드에서 산 지 한 달이 넘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내 안에서 무겁고 오래된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뼛속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기대, 불안, 필요해지고 싶은 끝없는 욕구.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훈의 엄마나 전처로서가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한 여자로서. 나는 지역센터에서 영어 회화 수업을 시작했다. 그룹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10대들과 업무상 언어가 필요한 성인들이 있었다. 모두 나를 선희 교수님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꽃과 집에서 구운 파이를 가져다 주었고 어리석은 질문이 가득하지만 진정한 관심이 담긴 공책을 내밀었다. 특히 유진이라는 소녀와 가까워졌다. 17살의 수줍고 솔직한 얼굴과 생기 넘치는 눈을 가진 아이였다.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조용하고 똑똑하며 허락된 것 이상을 이해하려는 갈증이 있었다. 우리는 종종 수업 후에 남았다.
그녀는 발음 연습을 하고 런던과 책, 학업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선생님은 다른 분들과 달라요.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진짜 같아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배우는 중이야.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정말로 배우고 있었다. 떠나온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법, 설명 없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 남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생각하지 않는 법을. 소피아와 나는 저녁에 자주 산책했다. 그녀는 관광객들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을 보여주었다. 진짜 타파스가 있는 작은 바, 도자기를 파는 가게, 주인이 모든 손님의 이름을 아는 상점들. 너 변했어.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눈빛이 달라졌어. 단단해졌달까. 나 처음으로 내 삶을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살고 있다고 느껴. 내 삶을. 그녀는 축배를 들자며 잔을 들었다. 너의 도착을 위하여. 우리는 잔을 부딪혔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도시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도착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모르는 스페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거의 받고 싶지 않았다. 이미 전화에 반응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무언가 받아야 한다고 속삭였다. 박선희 씨?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긴장되어 있었다. 서연이에요. 나는 침묵했다. 저 마드리드에 있어요. 제발 끊지 마세요. 배워야 해요. 지훈이 일 때문에요. 그 애가 좋지 않아요. 나는 일어섰다. 심장이 조여왔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죠? 사람을 썼어요. 사설 탐정. 제발요. 선희 씨. 저 팔라스 호텔에 있어요. 1시간만요. 원치 않으시면 다시는 방해하지 않을게요. 나는 전화를 끊어야 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 모성애가 아닌 인간적인 호기심, 어쩌면 남은 고통이 그러지 못하게 했다. 나는 동의했다. 우리는 호텔 카페에서 만났다. 서현은 평소처럼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아니라 지쳐 보였다. 화장은 번졌고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다. 그녀는 마치 생명줄처럼 찻잔을 들고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녀가 시작했다. 보기 좋으시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맞은편에 앉았다. 55분 드릴게요. 현명하게 쓰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느리고 조용하게 거의 더듬거리며 말했다. 내가 떠난 후 지훈이 변했고 사업이 무너지고 있으며 집중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계약과 친구들을 잃고 심지어 아버지와도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고 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그 애는 계속해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을 망가뜨렸다고 되뇌어요. 그래서 저한테 뭘 원하시죠? 내 목소리는 침착하고 평온했다. 그 애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애가 부탁했어요.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모른대요. 나는 그녀를, 내 자리를 차지한 이 여자를 바라보며 그녀에게 분노나 질투가 아닌 그저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전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나요? 자기가 한 짓을 정신이 없었다거나 그럴 의도는 없었다가 아니라 내가 잔인했다, 내가 배신했다고 인정한 적이 있었나요? 서연은 침묵했고 이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나는 일어나 커피값을 테이블에 놓았다. 있잖아요. 저는 35년 동안 아들에게 사랑이란 항상 곁에 있는 것이고 실망시키고 무시하고 모욕해도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제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고요. 나는 출구로 향했다. 중간쯤에서 돌아섰다. 그에게 한 가지는 전해주세요. 저는 그 애를 사랑해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제 용서를 원한다면 얻어내라고 하세요. 말이 아니라, 동정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리고 나는 마드리드의 태양 속으로 걸어나갔다. 꼿꼿하고 차분하며 죄책감 없이 유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오래된 시장을 산책하기로 약속했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내 얼굴을 보며 물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그대로야.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것은 방어가 아니라 진실이었다. 저녁에는 소피아에게 전화했다. 우리는 보통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이번에는 그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래. 그녀는 내가 시작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물었다. 왔다 갔어? 기어왔지. 아니, 날아왔어.
연극적인 등장으로. 내가 지훈이를 구해주길 바라더군. 그래서 넌 그가 용서를 원한다면 그것을 얻어내는 법을 배우라고 했어. 똑똑하네.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아첨이 아닌 인정이 담겨 있었다. 너 마침내 진정한 어머니가 되었구나. 있잖아. 죄책감이나 슬픔을 느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넌 자유로우니까. 선이야. 35년 동안 널 가둬뒀던 역할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는 책상에 앉아 여기서 쓰기 시작한 노트를 꺼냈다. 이제는 일기장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정직한 기록이었다. 나는 그 안에 불평하거나 마음을 쏟아내지 않았다. 내가 누구였는지, 누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하려 애썼다. 나는 수년간 사랑을 습관과 보살핌을 통제와 혼동했던 것에 대해 썼다. 어쩌면 애정을 줄 모르는 사람의 관심을 얻으려 애썼던 것에 대해 썼다. 고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외과 의사처럼 명료하게 썼다. 반년이 지났다. 나는 마드리드가 내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고향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여기에는 과거가 없었다. 나를 동정이나 비난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없었다. 여기에서 나는 그저 존재했다. 나는 햇볕에 탔고 살이 빠졌으며 머리카락은 길어져 부드럽고 가벼워졌다. 나는 예전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밝은색 옷을 입기 시작했다.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입었다. 아파트는 나와 함께 변했다. 식물을 사고 스페인 포스터와 유진이가 찍어준 사진들을 걸었다. 그녀는 산책 후에 그것들을 내게 선물했다. 나만의 안락이자 책장,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관심사, 새로운 나로 채워지는 수업 시간표가 있었다. 소피아는 여전히 곁에 있었다. 우리는 논쟁을 하거나 인생에 대해 수다를 떨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떠나온 거 후회 안 해? 그녀가 어느 날 물었다. 아니, 단 1초도. 더 일찍 그러지 못한 것만 후회돼. 유진이도 변했다. 자신감을 얻었고 런던 유학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남자친구와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려워요. 어느 날 그녀가 고백했다. 모두가 두려워해. 문제는 네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느냐야.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 아니면 너를 서서히 죽이는 곳에 머무는 것. 그리고 그가 왔다. 지훈. 나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도 그를 바로 알아보았다. 그는 길 건너편에 서 있었다. 야위고 꾀죄죄하며 얼굴은 수척하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다. 그의 모든 것이 망가졌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달려가지도 벌떡 일어나지도 울지도 않았다. 학생들이 쓴 장문을 계속 채점했다. 그가 길을 건너 들어왔다. 문이 딸랑거렸다. 엄마.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지훈아.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벌떡 일어나 달려와 안아주지 않은 것에 놀랐을 것이다. 그는 맞은편에 앉았다. 나 여러 번 전화했었어. 알아. 왜 안 받았는지도 알지? 나는 펜을 내려놓고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는 마치 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나는 매정하게 굴려던 것이 아니라 그저 정직하고 싶었다. 내가 그때 끔찍하게 굴었다는 거 알아. 혼란스러웠어. 엄마랑 아빠, 이혼, 어린 시절에 화가 났었어. 그만. 나는 손을 들었다. 계속하지 마. 넌 그날 내게 상처를 준 게 아니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줬을 뿐이지. 그는 창백해졌다. 엄마, 제발. 난 화나지 않았어. 난 자유로워졌어. 이해하겠니? 내가 너한테 조건 없이 주었던 모든 사랑을 너는 당연하게 여겼어. 생각 없이 되돌려주지 않고. 이제 나는 그냥 더 이상 그걸 주지 않을 뿐이야. 그는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는 여기서 삶이 있고 친구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네. 행복해? 응, 너 없이.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갑자기 거의 어린애처럼 조용히 말했다. 나는 엄마 없이 힘들어. 알아. 하지만 힘든 것과 사랑하는 것은 같지 않아. 그는 나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아마도 평생 처음으로 내게서 모든 것을 용서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독립된 한 여자를 보았을 것이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돌아오지 않을 거야? 아니, 나는 내 삶을 만들었어. 더는 기대를 품고 살지 않고 관심의 부스러기를 삼키지 않아. 이제 네가 날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겠지? 언젠가
만약 네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일어나 서류 가방을 들고 출구로 향했다. 그는 테이블에 남았다. 나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소피아가 카운터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지나갈 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집에 온 걸 환영해. 나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지훈을 만난 지 3일이 지났다. 나는 쓰지도 전화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았다. 휴대전화는 켜져 있었지만 조용했다. 그냥 조용히 내버려둬. 나는 생각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정직한 대답이다.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커피, 공책, 위층 이웃의 아파트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음악, 그녀의 아침 오페라 연습은 이미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컵을 들고 발코니에 앉아 오랜만에 아무런 중요한 생각도 하지 않았다. 과거도 미래도 그저 순간에 머물렀다. 그리고 전화가 아닌 부재중 전화 목록, 밤새 23통, 지훈에게서 6통, 전남편에게서 4통, 서연에게서 3통, 나머지는 모르는 번호와 KJ 법무법인이라는 서명이 붙은 몇 통. 나는 하나도 열어보지 않고 음성 메시지도 듣지 않았다. 모두 삭제했다. 오후 4시 유진이가 봉지에 든 파이와 겨드랑이에 낀 공책을 들고 왔다. 할머니가 구우셨어요. 힘든 대화를 나눴을 땐 음식이 도움이 된대요. 우리가 힘든 대화를 나눌 것 같아? 내가 웃으며 물었다. 월요일부터 눈빛이 단호해지셨어요. 하지만 자신감 있어 보여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설명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요. 우리는 공책을 펴고 복잡한 구문 활용을 연습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문장을 따라 말했다. 런던으로 이사하게 된다면 마드리드가 그리울 거예요. 좋아. 이제 내일시. 만약 제 아들이 변화한다면 용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이는 페이지에서 눈을 떼고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가 변할 거라고 믿지 않으시죠? 아니, 안 믿어. 그리고 거기에 내 자유가 있어. 그녀는 드라마 없이 불필요한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나이에 지혜는 드물지만 있기는 했다. 그날 저녁 소피아는 카페를 일찍 닫았다. 계획이 있어. 네 독립을 축하하러 가자. 우리는 모퉁이의 타파스 바에 앉았다. 나무 가구와 세월의 다른 바닥, 마늘과 올리브유 냄새가 나는 오래된 곳이었다. 감자 요리와 치즈, 와인을 주문했다. 너 정말 변했어. 소피아가 와인잔 너머로 나를 보며 말했다. 똑바로 쳐다봐. 예전에는 마치 승인해줄지 동의해줄지 찾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평온해. 나 여기 있어. 받아들이거나 지나가거나. 나 드디어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누군가의 인생이 아니라 꾸며낸 것도 임시적인 것도 아닌 내 인생을. 그럼 그걸 위해 건배하자. 도착을 위하여. 우리는 잔을 부딪혔고 그 순간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다. KJ 법무법인.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화면을 뒤집었다. 끈질기네. 소피아가 말했다. 절박한 거겠지? 내가 정정했다. 지훈이 일이 아주 안 좋아진 모양이야. 시도 횟수를 보니 내가 집 관련 서류에 서명해 주길 바라는 것 같아. 서명할 거야? 나는 생각에 잠겼다. 언젠가 만약 내가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의지로 이 일을 한다고 결정할 때 엄마가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여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예기치 않은 문 두드리는 소리로 시작되었다. 아침 8시. 문 앞에는 값비싼 양복의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거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극도로 불안해 보였다. 박선희 여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아드님, 강지훈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나는 살짝 열린 문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차분하게. 제 주소는 어떻게 아셨죠?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방식이. 그는 말을 더듬었다. 강압적으로 보인다는 걸 알지만 상황이 심각합니다. 아드님은 파산 직전이고 만약 여사님께서 부동산 관련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그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박 변호사님, 내가 조용히 말했다. 제 아들은 저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무례하게 배신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단 한 번의 진정한 노력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어머니시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어머니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들이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구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시선을 떨구었다.
만약 변호사님이나 다른 누군가가 다시 저를 찾아온다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제가 타국에 있지만 무방비 상태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문을 닫았다. 천천히. 차분하게 잠금 장치를 돌렸다. 그리고 커피를 내리고 소피아에게 전화했다. 왔었어. 서류 들고. 그래서 죽여버렸어? 거의. 말로. 잘했어. 엄마가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거리를 내다보며 미소 지었다. 이 아침은 나의 것이었다. 소란도, 긴급함도, 구조활동도 없이. 이제 그들이 나 없이 사는 법을 배우게 놔두자. 나는 이미 배웠으니까. 전화는 갑자기 끊겼다. 문자도, 편지도, 문 두드리는 소리도. 지훈에게서도, 그의 변호사에게서도, 전남편과 서연에게서도 정적이 찾아왔다. 그리고 이 정적은 예전처럼 억압적이지 않고 밝고 거의 부드러웠다. 마치 지난 30년간 내 머릿속에서 배경음처럼 울리던 불안한 사이렌을 누군가 꺼준 것 같았다. 나는 자유롭게 숨 쉬고 단순하게 살았다. 수업을 하고 유진이와 산책하고 소피아와 커피를 마셨다. 우리는 주말에 세고비아로 여행 갈 준비를 하며 성이 보이는 오래된 집에 머물지 아니면 광장 근처의 저렴한 호스텔에 묵을지 의논했다. 삶은 평온하고 아늑했으며 처음으로 오직 나의 것이었다. 한 달 후 이웃집 김 여사님께 편지가 왔다. 선희야, 믿지 못하겠지만 네 집 팔렸어. 지훈이가 급하게 가격을 낮춰서 겨우 구매자를 찾았대. 듣자 하니 회사도 문 닫았다고 하더라. 전부 적자래. 성진이랑 서연이도 순탄치 않은지 이혼 소송 중이래. 압박을 못 견뎠나 봐. 우리는 여기서 널 생각하고 그립지만 자랑스러워. 잘 지내, 언니가. 나는 무언가 덜컥거리기를 기대하며 편지를 2번 읽었다. 연민, 고통, 후회. 하지만 아니었다. 오랫동안 맞지 않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뿐이었다. 딸깍하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되었다. 나는 레티로 공원 벤치에 유진이와 앉아 있었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그녀의 런던 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시험에 합격하고 장학금을 받았으며 가을에 떠날 예정이었다. 그가 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럴지도. 하지만 이제 내게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기다림 속에 살지 않으니까. 만약 그가 진정으로 변한다면요? 나는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를 받아들일지도 몰라. 하지만 예전처럼 굴욕과 고통 속에서가 아니라 한 성인이 다른 성인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만약 그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직하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녁에 우리는 소피아와 플라멩코를 보러 갔다. 작은 홀, 나무 무대, 밝은 조명, 기타 선율, 무용수가 무대에 나왔다. 강인한 얼굴과 화살처럼 꼿꼿한 등을 가진 성숙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몸짓은 교태롭지 않고 당당했다. 모든 걸음걸이가 나 여기 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외치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힘이다. 희생이나 끝없는 용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능력. 소피아가 내게로 돌아섰다. 자, 말해봐. 너는 지금 누구야? 엄마, 아내, 선생님, 도망자, 작가? 누구지? 나는 누구일까?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나는 박선희야. 그걸로 충분해. 1년이 지났다. 가을의 어느 쌀쌀한 날, 나는 다시 그 카페에서 소피아와 함께 앉아 장문을 채점하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살짝 열리며 종이 울렸고 문턱에 지훈이 나타났다. 같은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자신감 넘치거나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며 진실된 눈빛이었다. 그는 들어올지 돌아설지 모른 채 서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쓸데없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엄마가 알아줬으면 해서요. 나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요. 평범한 회사에 취직했고 심리치료도 받고 있어요. 차도 팔고 허세 없이, 환상 없이, 자기 기만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제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요리도 하고 청소도 직접 해요.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저뿐이에요. 엄마가 바라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요. 하지만 다르게 살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건 엄마였어요. 나는 침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가 이 말을 끝까지 어설픈 동정이나 즉각적인 용서 없이 내뱉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여기 편지가 있어요. 요구도 부탁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 내가 하지 못했던 모든 말들이에요. 언젠가 원하신다면 읽어보거나 태워버리세요. 나는 봉투를 받았다. 잠시 침묵했다. 지훈아, 네가 와줘서 기뻐. 내가 널 용서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네가 처음으로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온 것 같아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항상 진정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제야 그게 무슨 뜻인지 배우고 있어요. 그는 장면을 만들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저 일어나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 거리로 나섰다.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편지를 바로 열지 않았다. 일주일 후 발코니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비로소 읽었다. 그것은 정직한 편지였다. 완벽하게 쓰이지도 부탁도 변명도 없었다. 오직 인정과 깨달음 그리고 감사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편지를 닫고 깨달았다. 나는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 용서할 수도 있고 그가 나를 이해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저녁에 나는 다시 일기장을 열고 썼다. 나는 어머니였고 아내였으며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이었다. 이제 나는 그저 박선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진정한 사람이다. 나는 나의 어머니다. 나는 나의 집이다. 창밖에서는 아리아가 들려왔다. 이웃집 할머니가 다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발코니로 나가 난간에 기대어 저녁 공기를 들이마셨다. 어딘가에서 삶이 흘러가고 있었고 나는 더 이상 그 안에서 자리를 구걸하지 않았다. 내가 직접 선택했다. 그리고 있잖아.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가 예비 선택지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존재하고 사랑하고 거절하고 시작하고 끝낼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하고 진실되며 나 자신의 어머니가 될 권리가 있는 사람, 진정한 어머니가